예, 안녕하세요. 여러 선생님들. 오늘 강의를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혁신학교 종합평가 대상 선생님들이신데요. 오늘 선생님들을 위해서 성찰과 도전을 위한 10가지 질문, 이러한 강의 주제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를 4년 혹은 8년차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가 비록 군포 지역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의 많은 혁신학교의 어려움으로 선생님들의 순환전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8년차지만은 8년 동안 교육력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1년에서 4년 다양한 차이를 갖고 있고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런 점에서 지나온 4년을 또는 8년을 성찰하고 앞으로 새롭게 어떤 도전이 마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성장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저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래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선배 선생님께서는 취미가 테니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은 짜증을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테니스를 쳐야 하니까요. 우리 스님들, 동료 스님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전히 테니스 일정이 바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생활하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이 선생 그 테니스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애들 테니스부 하나 만들면 안 될까?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겠다고 흔쾌히 나섰지요. 지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군내대회에 입상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도내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고 개인적인 테니스 취미 생활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또 높아져서 테니스 지도에 대한 실천 연구를 발표하게 되고 그것이 또 입상하게 되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체육교과 교육과정을 연구하게 되고 교육과정을 체육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한 성장을 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표에 나오는 것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일상생활 요구, 취미의 요구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한 단계 높아지면은 예를 들어 아까 테니스 치는 선배 이야기 했듯이 그런 관심을 높아질 수 있고 교과 차원을 넘어서 교육과정 차원을 넘어 교육 정책 차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교사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태도에 있어서도 그동안 내가 개인적인 활동을 했는데 동료 선생님들과 협력적인 것을 추구했다든지 등등 여러 면에서 나의 성장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교사의 자기 효능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막대 그래프는 비교 국가들, OECD 국가들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이고 꺾은선 그래프는 대한민국 교사의 자기 효능감입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것이 E인데요. E는 뭔가 하면 내용이 학업에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이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사들의 평균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있고요. 두 번째가 L입니다. L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교실에서 새로운 교육 전략을 실행하는 것. 여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세 번째를 보니까요. G인데 G의 내용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돕는 것. 이런 부분에서 곤혹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교사의 자기 효능감 이 통계와 자신과를 비교했을 때 어떤가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 보는 눈이 달라졌는가입니다. 말썽 부리는 아이가 미운가? 믿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겪은 저의 경험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유치원 아이는 매우 폭력적입니다.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다음 해에 1학년에 입학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학을 하게 되면은 지금 유치원에서 보이는 행동,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짜증 나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옆에 있는 돌이든 막대기든 잡히는 대로 친구들한테 던집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도 머리가 깨지는 아이 등등 엄청난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입학하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지도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결과적인 행동은 믿게 보이지만은 왜 그 행동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얘가 유치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어머니는 생업을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주일에 한 번 이 아이를 만나게 되고 이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애정 결핍으로 오랜 시간 지나면서 계속 분노가 쌓였고 그 분노가 그런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 결핍을 어떻게 메꿔주는 건가. 그래서 담임쌤은 아침마다 이 아이를 오면은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선생님들은 교장 교감을 포함해서 복도에서 이 아이를 만나면은 끊임없이 얘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끊임없이 이 아이의 그림 잘 그리는 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어떻게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지난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일찍 출근하면서 현관에 들어서는데 이 아이가 주차장에서 계속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 하느냐 하니까 선생님을 기다리는데요. 그래서 얘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담임쌤이 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 아이가 담임쌤한테 달려가서 안기는 겁니다. 담임쌤은 이 아이를 꼭 안아주고 그것이 3개월째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 입학해서 5월 중하순경인데 그때 이 약 3개월 사이에 이 아이의 변한 모습은 하루에 10번 정도 트러블이 있다면은 불과 3개월 사이에 5회, 6회로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담임선생님뿐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 전체가 이 아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인 행동보다 그 아이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누구나 다 껴안아 줄 수 있고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지금 보실 동영상은 그 일본의 공익 광고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업 중인데 그림 그리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계속 도화지에 검은색만 잔뜩 칠하고 있습니다. 담임쌤이 상당히 걱정스럽게 보고 선생님들하고도 의논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아이는 계속 도화지에 검은색만 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을 하고요. 집에 와서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역시 이 아이는 끊임없이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만 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오지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간호사가 이 아이가 칠한 검은 도화지를 넓은 실내 체육관에다가 한번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래였습니다. 아주 거대한 고래를 이 아이가 한 것이죠. 마지막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쩌면 아이들의 단순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우리의 기대에 벗어나는 행동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볼 때 그 아이의 무한한 상상력이 거기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내가 맡은 아이들이든 좀 우리 학교 아이들이든 아이들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혁신학교 운영 결과는 아이들이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나, 그것이 결과로 남아야 될 겁니다. 지금 동영상을 하나 또 보실 텐데요. 이것도 제가 근무하던 학교의 아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한 남자아이는 이웃 학교에서 3학년 때 학폭으로 큰 사고가 있었고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전학을 오면서부터 이 학생이 아주 폭력적인 것이 있어서 학교에 큰 고민을 안겨줬습니다. 이 아이의 또 가정환경 배경을 보면은 역시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늦도록 집에 늦도록 일하시다 오니까 얘는 저녁을 혼자 먹어야 되고 밥을 해 먹을 줄 모르니까 돈을 줘서 짜장면을 사 먹거나 피자를 먹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늦게 어머니가 오셔서 아침에 일찍 또 이 아이 등교할 때 아침밥을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아이는 얼굴이 온통 분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어서 담임 무척 고통이 많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학교 선생님 전체가 이 아이 문제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이 아이의 자존감을 살리는데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그 점을,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해서 친구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게 하자.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락밴드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 한 여학생은 어머니가 조선족이었어요. 그러나 얘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조선족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수산시장에서 늦도록 일하시는 분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케어를 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서 이 아이를 잘 케어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남매였는데 남매 모두 다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고 그러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아이 역시도 악기를 다루는 것이 재미있어 해서 락밴드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4학년 때부터 이 두 아이가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난 6학년 때쯤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무척 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한 것은 친구들이 이 두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 나보다 잘하는 것이 이 아이가 있다. 그 인정을 받으면부터 이 아이들이 폭력적인 것이 많이 사라졌고 소극적인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락밴드 아이의 공연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달라졌는가? 왼쪽에 보시는 표는 컨설팅 그룹 맥켄지 그룹이 있습니다. 맥켄지 그룹의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7S 모델이란 건데요. 이 7S 모델에 의하면 가장 핵심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학교에 대입해 본다면은 우리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학교의 문화를 만드는 데 핵심이란 것입니다. 사실 각 학교의 학교 운영 계획서는 여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고 전략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조직 구조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물론 당연히 구성원이 있겠고 리더십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 계획서 또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철학대로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는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선생님들이 그 가치 구현에 적극적인가? 거기에 따라서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가치와 철학을 공유했을 거고 그렇다면은 2년이든 4년이든 혁신학교가 운영되었다면 우리 학교 문화가 바뀌었을 겁니다. 좀 더 두세 걸음 나간 학교도 있겠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반 걸음 나간 학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가 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 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 맞춰서 따라갔는가?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내가 요리했는가? 그 점입니다.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짚으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교육에 대한 소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 2조는 교육 이념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교육 이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목적은 시민 양성입니다. 하지만 시민 양성에 적절한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 중에는 우리가 흔히 학력이라고 하면은 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이 함께 합해진 것을 우리가 참된 학력 또는 학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지적 능력 중에서는 주로 지식, 기능, 이해 중심이었고 분석력, 비판력, 판단력, 종합력과 같은 고등정신 능력을 기르는데 좀 취약했습니다. 아까 우리 대한민국 교사의 자기 효능감을 이야기할 때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효능감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 무렵에 드렸는데요. 이 고등정신 능력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의적 능력입니다. 이 정의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을 보면은 이 지적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의적 능력도 골고루 기르게 성취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학생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한 학생의 학습 동기가 약합니다. 이러한 정의적 능력이 약화되었을 때 이 학생이 지적 능력이 신장될 리가 없겠죠. 실제로 국가교육과정은 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을 골고루 지도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지식, 기능, 이해 중심이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은 시민교육을 보완하고 고등정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정의적 능력을 소홀히 하지 않게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혁신학교 교육 과정이라면은 시민교육, 고등정신 능력, 정의적 능력이 강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 그래야만 혁신학교다운 교육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학생은 도대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외국의 여러 혁신학교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프레네 학교든 또는 서머힐이든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든 헬렌의 랑의 학교든 덴마크 자유학교든 스웨덴의 미래학교든 이런 여러 혁신학교들을 보면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가 기획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활동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혁신학교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죠. 특히 학생 자치에 있어서 학생의 활동을 교사란 옆에서 조언을 할 뿐이지 학생의 간부들이 자기네들이 행사를 정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날 행사를 학생회가 스스로 기획하고 학생들 자체가 어린이날 행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오히려 보조를 해주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동아리를 만들 때 초등학생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동아리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아이들이 10명 이상만 되면은 그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동아리 지도교사 선생님을 찾고 그 동아리를 상반기 하반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뭘 할까도 학생들이 결정해 나가는 이러한 학생이 그야말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사례가 있죠. 어쨌든 결국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에게 길러야 될 학습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주도성이죠.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줬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7번째, 수업은 왜 하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2년도부터 배움중심 수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움중심 수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수업은 학생의 자기생각 만들기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회과를 공부할 때, 역사를 공부할 때 대원군의 세국정책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세국정책의 원인이 있고 경과도 있고 그럼으로써 결과가 생기는 그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수업이란 건 학생의 자기생각 만들기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을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시에 조선시대에 세국정책을 맞이했다면 너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사각형 넓이 구하기 공식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곤혹스러워 할 경우 사각형 넓이 공식을 참고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이 사각형의 반이다 나누기 2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고 찾아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수업이든 학생들에게 자기 생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수업의 본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움중심 수업 관점표도 제공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교사들에게 앞서 말한 시민교육이든 고등정신 능력이든 정의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한데 재구성의 여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일정 정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건 뭐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4학년 1학기 식물의 한살이 단원입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은 가나 다라 4개입니다. 그런데
교사용 지도서,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은 이것이 약 한 14, 5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시 목표가 정해져 있죠. 다시 말해서 교과서에 있는 차시 목표는 국가교육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교육과정은 지금 이 PPT 화면에 보이는 성취기준 가나다란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그 교과서를 쓴 집필자가 이 4가지 성취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차시 목표를 14개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성취기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8차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차시 목표를. 아니면은 이것이 중요해. 그러면은 20차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에게 많은 시간 부담이 있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여유 있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을 드립니다. 평가는 왜 하는가 문제입니다. 수업이 학생의 자기 생각 만들기라면은 평가는 당연히 학생의 자기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학생의 자기 생각 만들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은 객관식, 사지선다, 오지선다 객관식 평가가 아니라 논술, 구술을 포함한 수행평가일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나라에 있어서 평가의 일반적인 형태는 논술, 구술을 포함한 수행평가입니다. 이 논술, 구술을 포함한 수행평가일 뿐 아니라 이 평가 자체가, 평가의 목적은 분류하고, 잘하고 못하고 분류하고 1등, 2등 이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격려를 위한 것이 평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교실에서 내가 가르친 내용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별 평가가 평가로서의 맞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 되었는데요. 한 9년 전인가요? 경기도 교사들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이 세 나라의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는 예를 들어 3학년이라면은 2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1반, 2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당연히 다를 거다. 하지만 평가는 2반이 똑같이 보지 않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두세 차례 물어요. 그래서 뭐 통역이 잘못됐나 싶어 다시 했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다른데 왜 평가 문제가 같아야 되느냐. 국가교육과정은 같지만은 그것을 해석해서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선생님의 내용이 있고 내가 그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왜 같이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도로 던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평가는 학생의 자기 생각 만들기고 그것을 도와주는 교사의 평가와 수행평가 중심이어야 된다.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한가를 경험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많이 활용하고 또 학습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어쩌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혜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의 사업 추진에 더 지혜롭게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가는 혁신학교의 모습이었는가. 근데 이 집단지성이란 것은 뭐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집단지성이 되는 건 아니죠. 구성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모였을 때 집산지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혁신학교인가? 근데 우리가 혁신학교란 이름을 붙였지만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프레네라든가 독일의 발드로프, 덴마크 자유학교 이런 학교들은 어떤 사상가가 있고 그 사상가의 교육 철학이 있고 그 교육 철학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혁신학교답지요. 그러나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이고 만약에 혁신학교가 일반화된다면 우리도 프레네와 같은 학교, 발도르와 같은 학교, 덴마크의 자유학교와 같은 이러한 혁신학교다운 혁신학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물론 많은 학교가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혁신학교 4년차를 보내고 다시 재지정을 받아서 4년을 맞는다면은 준비된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를 한번 염두에 두고 혁신학교 운영을 짜볼 수 있지 않겠는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혁신학교, 미래를 위한 혁신학교 그런 정책이 올해 아마 펼쳐졌을 겁니다. 학교도 모집했고 지정을 해서 운영 시작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교육청에서 아마 이 책을 선생님들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레네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이 어떠한가, 학교 운영 방식이 어떠한가 내용을 좀 더 설명을 친절하게 해뒀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의 열린 교육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학교, 오가와 소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참고한다면은 우리 혁신학교도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참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급하다고 시를 바늘 허리에 낄 수는 없겠지요. 가야 할 길이 멀고 하지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야 할 방향,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노력하는 그 과정이 혁신학교의 모습일 겁니다. 너무 결과와 성과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혁신학교 운영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새로운 4년을 위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